그날 밤 서울 광화문 광장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계절이 가을의 끝자락을 붙잡고 발버둥 치는 듯 차가운 바람이 빌딩 숲 사이를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며칠째 이어진 가을비가 멎은 아스팔트는 도시의 현란한 네온 사인을 검은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고 그 위로 정처 없이 걷는 한 젊은 여인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몸에 맞지 않게 커 보이는 검은색 롱 재킷을 입고 있었고 깊게 눌러쓴 후드 그림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22살. 부드러운 얼굴선과는 대조적으로 그 눈빛은 설명하기 힘든 깊은 사연을 담은 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이 거대한 도시는 이상한 소문으로 술렁였다. 밤마다 홀로 도심을 배회하는 정체불명의 여인.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면 주변의 가로등이 일제히 깜빡이며 꺼지고 어디선가 희미한 향냄새가 바람을 타고 실려온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광화문이 떠도는 혼이라 부르며 쉬쉬했다. 광장 건너편 순찰차 한 대가 어둠 속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 안에는 야간 순찰 중인 4명의 경찰관이 타고 있었다. 종로경찰서 소속의 박태식 경사, 최민준 경장, 강동철 경장, 그리고 막내인 김지훈 순경. 그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수사 방식으로 악명이 높은 팀이었다. 특히 팀장인 박태식 경사는 오만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약한 시민들 앞에서 군림하기를 즐겼다. 어이, 저기 저 여자. 요새 소문 도는 그 여자 맞지?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막내 김지훈 순경이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어둠 속을 헤매는 서연을 향해 있었다. 최민준 경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훑었다. 맞는 것 같은데. 이참에 한번 잡아다 조사해보면 되겠네. 무슨 정신 나간 여자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니는 건지. 가족들한테 증명할 좋은 기회야. 박태식 경사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해에 수갑이나 준비해둬. 내일 아침 뉴스에는 우리 관할 구역에서 더 이상 귀신 타령하는 놈들 없다는 기사가 뜨게 될 테니까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순찰차의 사이렌을 짧게 울리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번졌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눈동자는 동요 없이 경찰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차분했지만 심장을 꿰뚫는 듯한 시선이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경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묘한 울림이 있었다. 박 경사는 다가가 거칠게 서연의 팔을 잡아챘다. 당신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밤늦게 후드나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여기가 무슨 공포영화 촬영장인 줄 알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박 경사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 경장이 손전등을 켜 그녀의 얼굴에 비췄다. 잘못했다고 빌지는 못할 망정 어딜 빤히 쳐다봐.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바로 연행이야. 내내 상황을 지켜보던 김순경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선배님, 근데 저 여자 얼굴이 너무 창백합니다. 손 좀 보세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의 손으로 향했다. 박 경사에게 붙잡힌 그녀의 손은 핏기 하나 없이 차갑고 하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닌 듯했다. 하지만 박 경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팔을 잡아 끌었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다시는 귀신 노름 못하게 해주지. 강 경장, 손 묶어. 차에 쳐넣어 버려.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한 강동철 경장이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를 꺼내 서연의 발을 등 뒤로 꺾었다. 케이블 타이가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돌변했다. 태풍의 조짐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광화문 광장을 밝히던 가로등들이 하나둘씩 미친 듯이 깜빡이다가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꺼져버렸다. 뭐야?
최 경장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은혜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말했잖아요. 저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러운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나오는 듯했다. 여자의 목소리와 저 멀리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듯한 남자의 묵직한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박경사는 저도 모르게 반걸음 물러섰지만 붙잡은 팔은 놓지 않았다. 경찰 앞에서 어디서 마술쇼를 하려고 들어. 그 순간 서연의 손을 묶고 있던 케이블 타이가 불꽃 하나 없이 스스로 타오르더니 툭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그녀의 피부에서는 희뿌연 안개 같은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케이블 타이를 쥐고 있던 강 경장은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몇 미터 뒤로 날아가 순찰차에 부딪혔다. 최 경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거기 꼼짝 마.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저 죽음을 넘어선 사람일 뿐이에요. 경관님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경사는 공포심을 감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미친 소리.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는 다시 서연을 잡기 위해 다가갔다. 하지만 그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그녀의 몸 전체가 연기처럼 흐려지며 투명해졌다. 박경사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마치 안개를 잡으려는 듯 그의 손은 서연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렸다. 맙서사, 사라졌어. 김순경이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서연이 그들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저를 억압한다면 오늘 밤 당신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구슬픈 태평소 소리가 들려왔다. 짙은 향냄새가 코를 찔렀다. 무속 신앙에 대해 조금 아는 최 경장은 그 의미를 즉시 깨달았다. 연주자 없는 태평소 소리는 홀령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였다. 박 경사님, 그냥 갑시다. 저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최 경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박 경사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난 그런 미신 따위 두렵지 않아. 그는 강철 수갑을 휘둘러 서연의 손목을 채우려 했다. 그러나 수갑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쨍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수갑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녹슨 쇠붙이처럼 부서져 내렸다. 서연은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상처 입혔어요. 오늘 밤 하늘이 당신들을 심판할 겁니다. 바로 그때 공원 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저게 누구야? 왜 길 한가운데서 빛이 나지? 서연은 그들을 잠시 돌아본 뒤 공원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아스팔트 위에는 부드러운 빛의 잔상이 남았다. 이성을 잃기 시작한 박경사가 소리쳤다. 저 여자 잡아. 도망치게 둬선 안 돼. 김순경과 최 경장은 망설였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강 경장이 순찰차 옆에서 뛰쳐나와 서연의 등 뒤에서 덮쳤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강 경장의 몸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튕겨나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이 그를 돌아보자 강 경장의 코에서 주르륵 피가 흘러내렸다. 저는 한 번 죽었어요, 경관님. 하지만 당신들은 아직 그 느낌을 모르죠. 그 말은 길게 메아리치며 듣는 이들의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김순경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잠깐. 한 번 죽었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금기된 굿. 저는 아직 끝내지 못한 약속 때문에 이승에 머물고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금기된 굿이라는 말은 생소했다. 하지만 해안가 마을 출신인 박경사는 무언가 기억해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원혼과 계약을 맺으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낡은 전설. 박경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너 무당이냐? 아니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그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젖은 아스팔트는 주변의 풍경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4명의 경찰관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당신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를 묶으려 했죠. 아마 오늘 밤은 당신들이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밤이 될 거예요. 그 순간 하늘을 찢는 듯한 천둥이 울렸다. 광화문 광장 주변의 모든 불빛이 완전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연의 은회색 눈동자만이 어두운 밤하늘에 뜬 달처럼 빛나고 있었다. 다음 번개가 치는 순간 서연은 그 자리에 없었다. 바닥에는 타다 남은 케이블 타이와 산산조각난 수갑만이 남아있었다. 최 경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다. 박 경사님, 저건 인간이 아니에요. 박 경사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금기된 굿으로 살아난 거라면? 그녀는 분명히 한 번 죽었다가 돌아왔다는 뜻이야. 맙서사 김순경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경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여자 하나에 겁먹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경력은 끝장이야. 이건 우리가 직접 처리한다. 그는 서연이 사라진 공원 쪽을 노려보았다. 절대 놓칠 수 없어. 저 여자가 뭘 숨기고 있든 오늘 밤 내가 전부 밝혀내고 말겠어.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다. 근처 사찰에서 들려오는 저녁 예불 소리가 천둥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최 경장이 박 경사를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계속 그녀를 쫓아가다간 오늘 밤 죽는 건 그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선배님, 하지만 박 경사는 빗줄기와 두려움을 거스르며 공원 안으로 혼자 걸어 들어갔다. 나무들 뒤편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기다렸다는 듯 차갑고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비는 남산공원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했다. 다시 한번 번개가 검은 하늘을 가르며 박경사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멈출 수는 없었다. 3명의 동료가 순찰차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그는 어둡고 미끄러운 산책로를 따라 홀로 걸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흠뻑 젖은 제복을 적셨다. 번개가 칠 때마다 나무들의 그림자는 마치 그를 지켜보는 검은 형상들처럼 꿈틀거렸다. 박경사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가슴을 편 채 소리쳤다. 이서연. 당신이 인간이라면 나와. 귀신처럼 숨바꼭질하지 말고. 대답은 없었다. 오직 나뭇잎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한 여인이 구슬픈 가락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느리지만 선명하게. 그것은 망자의 넋을 달래는 상여소리 가락이었다. 박경사는 얼어붙었다. 어릴 적 시골 장례식에서 들어본 적 있는 영혼을 부르는 노래였다. 그는 재빨리 좌우를 살폈다.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순간 공원 중앙의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 한 여인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작은 제단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제단 위에는 향과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싱싱함을 잃지 않은 흰 국화가 놓여 있었다. 박경사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전투화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철벅거렸다. 그가 가까이 다가서자 그 형체가 고개를 돌렸다. 틀림없는 이서연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목에는 길고 짙은 자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다. 세상에 박경사는 할 말을 잃었다.
너 정말로 죽었던 거냐? 서연이 엷게 미소 지었다. 저는 5년 전 바로 이 공원에서 죽었어요. 박경사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호기심이 그를 붙잡았다. 죽었다면 왜 지금 살아있는 거지? 누군가 저를 다시 깨웠으니까요. 무언가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아직 제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요. 박경사는 떨림을 억누르려 애썼다. 뭘 지키라는 건데? 서연은 박경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 죽음의 비밀을요. 그 목소리는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지며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시 번개가 쳤고 그 순간적인 빛 속에서 박경사는 심장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서연의 등 뒤에 사람의 형태를 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에는 얼굴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서연에게 달라붙은 그림자처럼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박경사는 반사적으로 권총을 들어 올렸다. 가까이 오지 마.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총으로는 이미 죽은 것을 멈출 수 없어요. 박경사는 한 발을 발사했다. 총알은 정확히 서연의 가슴을 꿰뚫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상처에서는 빛나는 먼지 같은 것이 흘러나오더니 이내 상처가 다시 아물었다. 보세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몸은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박경사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쪽에서 기다리다 못한 최 경장과 김순경이 달려왔다. 선배님. 총소리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들은 서연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맙서사, 진짜 인간이 아니었어. 김순경이 외쳤다. 서연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을 해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 방해한다면 저를 묶고 있는 저 그림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최 경장은 서연 뒤에 검은 형체를 주목했다. 저게 널 지키는 홀령이냐?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저건 홀령이 아니에요. 제 일부죠. 제가 죽었을 때 제 시신은 이 나무 아래 버려졌어요. 한 무당이 제 시신을 발견하고 제 영혼을 다시 불러냈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제가 또 다른 제 그림자와 함께 돌아왔다는 것을. 박경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무당이라니. 그 무당이 누군데? 서연이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들도 분명 아는 사람일 텐데요. 박경사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는 필사적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렸다. 5년 전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대생 살인 사건 보고가 있었다. 가족을 상대로 갈취를 일삼던 경찰 간부를 신고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연세대 학생. 하지만 그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없이 흐지부지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이름, 똑같은 얼굴의 소녀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박경사는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너 5년 전에 실종된 이서연이구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빗속에서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용히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죠. 정의는 결코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들은 저를 죽게 만든 그들의 일부예요. 김순경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경사를 쳐다봤다.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경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더 어두운 과거를 기억해냈다. 5년 전 그와 그의 팀은 경찰 내부의 작은 비리를 덮기 위한 비밀 작전에 동원된 적이 있었다. 보고서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 그 여대생의 이름.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녀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살아있는, 어쩌면 반쯤 살아있는 상태로. 최 경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선배님, 이건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박경사는 이를 악물었다.
난 미신 따위 믿지 않아. 그는 다시 총을 쐈다. 이번에는 연달아 3발.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살짝 떨리더니 다시 잠잠해졌다. 그녀 뒤에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며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다. 마치 공원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멀리서 꺼져 있던 가로등이 하나둘씩 다시 켜졌지만 불빛은 노란색이 아닌 희미한 붉은색이었다. 서연이 박 경사를 바라보았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제가 묻혔던 곳으로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녀는 빛나는 핏자국을 남기며 공원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김순경이 떨었다. 선배님, 저 여자를 따라가야 합니까? 이건 미친 짓이에요. 박 경사는 권총을 꽉 쥐었다. 만약 이게 정말 과거의 사건과 관련 있다면 난 알아야겠어. 모든 걸 확실히 끝내야 해. 최 경장이 박 경사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만해요, 선배님. 이건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계속 고집부리다간 우리 모두. 닥쳐. 박 경사가 거칠게 말을 끊었다. 악마와 마주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끝낼 거다. 그는 이제 가랑비로 변한 빗속을 뚫고 서연을 따라갔다. 그들은 공원 뒤편,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구역에 도착했다. 이끼로 뒤덮인 작은 흙무덤이 있었고 그 위에는 거의 부서져가는 낡은 재물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곳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가 제가 버려진 곳이에요. 묘비도, 기도도 없이. 오직 복수의 기회를 주겠다는 무당의 약속만이 있었죠. 박 경사는 떨리기 시작했다. 누가 널 죽였지, 서연아. 소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오늘 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경고하러 왔죠? 저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박 경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돌아왔다니. 누구 말이야?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과거의 죄는 하나씩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 갑자기 번개가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등 뒤를 스쳐 지나가듯 사라졌다. 다음 번개가 쳤을 때 서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흙무덤 앞에 박 경사 혼자만 남겨둔 채. 비가 그쳤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최 경장과 김순경이 멀리서 다가왔다. 선배님, 그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박 경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저앉아 축축한 흙을 만지다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고 더러운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였다. 하지만 형태는 온전했다. 뒷면에는 JS 과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김순경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물건을 바라보았다. 선배님. 그건 그녀가 정말 이서연이라는 증거입니다. 박 경사는 오랫동안 목걸이를 응시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 여기서 죽었던 거야. 이 최 경장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현상이 아니라 은폐된 살인 사건입니다. 박 경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만약 서연이 정말 금기된 굿으로 살아난 것이라면 그녀를 되살린 무당 역시 살아있으며 어쩌면 아직도 그 영혼을 조종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침묵 속에 순찰차로 돌아왔다. 시동이 걸릴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순찰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순간 앞 유리에 나타난 무언가가 그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빗물의 김서림 위로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이 쓴 것처럼 희미한 글씨가 나타났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순경이 비명을 지르며 유리를 닦았지만 글씨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너희가 모든 것을 잊었을 때 내가 찾아갈 것이다. 밤이 아침으로 바뀌었지만 남산공원에서 스며든 한기는 박태식 경사의 뼛속까지 남아있었다. 비는 그쳤고 해가 떠올랐지만
종로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사건 이후 그들 중 누구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민준 경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김지훈 순경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종이컵을 든 채 멍하니 있었다. 박경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시선은 거리를 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이서연의 얼굴과 그녀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배님, 이 최 경장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서장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5년 전 사건이 정말 그녀와 관련 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박 경사가 천천히 돌아섰다. 안 돼. 그 보고서가 다시 열리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해. 5년 전에 이서연 사건을 덮은 게 누군지 알아? 김순경이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입니까? 선배님. 박 경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한상길 총경. 사무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 이름은 두 동료가 서로를 마주보게 만들었다. 한상길은 잔인하고 부패하기로 악명 높았던 전직 수사과장이었다. 하지만 이서연 사건이 사라지고 1년 후 그는 갑자기 흔적도 없이 지방으로 발령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그가 이미 죽었다면 지금 와서 무슨 상관입니까? 최 경장이 물었다. 박 경사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서연이가 그랬어.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난 그게 한상길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닐까 봐 두려워.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사무실에 불이 꺼졌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김순경이 깜짝 놀라 일어섰다. 정전인가? 최 경장이 문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옆 건물은 불이 켜져 있는데요. 박 경사는 책상에서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전등은 몇 초간 희미하게 빛나다 이내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물에 젖은 발로 천천히 걷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밖에 누구야? 박 경사가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사무실 문이 밖에서 두드리는 것처럼 천천히 흔들렸다. 3번. 느리고 규칙적으로. 똑, 똑, 똑. 김순경은 벽으로 뒷걸음질 쳤다. 선배님, 저 문 열지 마세요. 그러나 늘 고집이 셌던 박 경사는 그대로 걸어갔다. 그는 한 손에 꺼진 손전등을, 다른 손은 허리춤의 권총 위에 얹은 채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흠뻑 젖은 머리를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몸에 달라붙은 흰 원피스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서연, 박 경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소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제가 왔어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조종하는 게 누구인지 당신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최 경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럼 복수하려는 게 내가 아니란 말이냐?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저보다 더 강한 존재가 저를 다시 살려냈죠. 그 무당은 아직 살아있고 그는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누구지? 박 경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의 이름은 윤법사. 양평 외곽, 소나무 숲 근처의 낡은 집에 살아요. 그가 제 영혼을 묶어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박 경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다. 그가 널 조종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서연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물이 뺨에 묻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자유로워지고 싶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죽고 싶어요. 하지만 그는 당신들의 목숨 3개를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는 저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김순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에 최 경장이 박 경사를 끌어당겼다. 선배님,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박 경사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만약 윤 법사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 이서연이 희생자일 뿐이라면 우리가 그녀를 해방시켜야 해. 서연이 박 경사를 바라보았다. 그곳으로 가면 그는 이미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녀의 몸이 하얀 안개로 변해 열린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최 경장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맙서사, 선배님. 전 더 이상 이런 걸 볼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 경사는 재빨리 차 키를 집어들었다. 지금 당장 양평으로 출발한다. 김순경이 소리쳤다. 선배님, 우린 쉬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 박 경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양평으로 가는 길, 오후 하늘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양평의 소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에 도착했다.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차가웠고 안개가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다. 휴대폰 신호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선배님, 이 길이 확실합니까? 최 경장이 물었다. 그래, 낡은 보고서에 적혀있던 주소야. 박 경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대답했다. 김순경은 좌우의 빽빽한 나무들을 살폈다. 이런 곳은 보통 흉흉한 이야기가 많던데 박 경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운전에만 집중했다. 마침내 그들은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낡은 목조 가옥을 발견했다. 집 앞에는 글씨가 거의 다 지워진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윤 법사. 신점, 퇴마. 세상에 최 경장이 중얼거렸다. 요즘 세상에 저런 간판을 버젓이 걸어놓는 사람이 있다니. 그들은 차에서 내렸다. 박 경사가 문을 3번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한번 부르려는 순간 문이 천천히 저절로 열렸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집 안 공기는 차갑고 향냄새가 진동했다. 벽에는 낡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방중앙에는 커다란 나무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이미 말라붙은 닭피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김순경이 마른 침을 삼켰다. 선배님, 여긴 정상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발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다. 결국 올 줄 알았지. 이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길고 흰 머리카락을 가진 노인이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지만 차분했다. 그는 오랫동안 박 경사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윤 법사요? 박 경사가 물었다.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보니 과거의 죄는 다 잊은 모양이군. 박 경사는 몸이 굳었다. 무슨 뜻입니까? 윤 법사는 작게 웃었다. 5년 전 한 젊은 경찰 간부가 증인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나를 찾아왔었지. 나는 거절했지만 그 소녀가 살해된 후 금기된 굿으로 사건을 덮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하지만 나도 몰랐지? 그 아이의 영혼이 너무 강해서 내게 복종하려 하지 않을 줄은. 김순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젊은 경찰 간부가 누굽니까? 윤 법사는 박 경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 경장은 반사적으로 박 경사의 어깨를 붙잡았다. 선배님, 설마 당신입니까? 박 경사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그녀가 살해될 줄은 몰랐다고. 윤 법사는 천천히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내 상사는 죽었지만 그의 악행은 살아남았고 그 죄의 일부는 내가 짊어지게 됐지. 이서연은 내게 묶여 있다. 박태식. 그녀를 다시 불러낸 것은 바로 너야? 헛소리. 박 경사가 소리쳤다. 나는 죽은 사람을 부를 수 없어. 윤 법사가 날카롭게 그를 쏘아보았다. 할 수 있지? 내가 그날 밤 그녀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너는 술에 취해 있었어. 축축한 흙더미 위에서 소리쳤지. 내가 죄인이라면 일어나 보라고.
그녀의 영혼을 부른 건 너다. 나는 그저 길을 열어주었을 뿐 최 경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경사를 바라보았다. 선배님, 그럼 선배님이 그녀를 되살린 겁니까? 박경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때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해본 말이었어. 정말 그녀를 부르려던 게 아니었다고. 윤 법사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인간의 말 한마디는 진실에 굶주린 영혼에게는 문이 될 수 있다. 내가 그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닫을 수 있는 것도 너뿐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박경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가 죽은 곳으로 가라. 그 땅에 내 피를 바치고 진심으로 그녀가 떠나기를 빌어라. 하지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녀는 너를 데려갈 것이고 내 목숨이 그 대가가 될 것이다. 김순경이 즉시 반대했다. 선배님, 안 됩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하지만 박경사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하겠어. 윤 법사는 엷게 미소 지었다. 넌 예전처럼 여전히 고집이 세구나. 조심해라, 박태식. 원한으로 살아난 영혼은 쉽게 놓아주지 않으니 갑자기 창문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와 탁자 위의 향불을 꺼뜨렸다. 그들이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윤 법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소리도 없이. 김순경이 비명을 질렀다. 맙서사, 어디로 간 겁니까? 최 경장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선배님, 이 모든 게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박경사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서연의 목걸이를 꽉 쥐었다. 오늘 밤 공원으로 돌아간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해. 밤이 다시 찾아왔다. 안개가 자욱한 남산공원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아 적막했다. 박경사는 작은 칼을 들고 혼자 걸어갔다. 최 경장과 김순경은 너무 두려워 차 안에서 기다렸다. 그는 서연이 묻혔던 흙무덤 앞에 섰다. 빗방울이 다시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박경사는 자신의 손가락 끝을 베어 피를 흘렸다. 핏방울이 축축한 흙 위로 떨어지는 순간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죽게 만든 것도 너를 다시 불러낸 것도 모두 내 죄다. 부디 이제 그만. 편히 쉬어라. 그의 말이 끝나자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서연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얼굴 없는 검은 그림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당신의 사과가 너무 늦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문을 열었고 이제 이 그림자는 대가를 원해요. 그림자가 천천히 팔을 뻗어 박경사를 향해 다가왔다. 박경사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림자의 손이 그에게 닿기 직전 서연이 그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의 원한은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그림자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당신도 이제 돌아가세요. 제게 생명을 준 대가는? 제가 치를게요. 그림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서서히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몸도 점점 투명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경사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이제 정말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 줌의 빛이 되어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동쪽 하늘에서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빗줄기는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이슬 맺힌 나뭇잎 위에서 반짝였다. 길고 불안했던 밤이 지나고 남산공원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공기는 달랐다. 무겁고 슬펐다. 박경사는 흙무덤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제복은 흙과 이슬로 더러워졌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오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깊은 회한과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동료들이 다가왔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초승달 목걸이를 손에 쥔 채 텅 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종로 경찰서는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박태식 경사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과묵해졌고 종종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서연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고 광화문이 떠도는 혼에 대한 소문도 점차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을 겪었던 경찰들에게 서울의 밤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박 경사는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남산공원을 다시 찾았다. 그는 이서연이 묻혔던 곳에 작은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흙무덤의 흔적은 없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잊을 수 없었다. 편히 쉬어라, 서연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처럼 바람결에 희미한 향냄새가 실려 있었다. 박 경사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미래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가득하겠지만 그의 길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열려 있었다. 죄를 씻을 수는 없지만 평생 짊어지고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서울의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 산채로 묻혔으나